안녕하세요. 아직도 마음은 이팔 청춘인 것 같은데 어느덧 이른을 바라보고 있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하도 기가 막힌 일을 겪고 있어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어요. 어디 하소연이라도 속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말입니다. TV 시사 프로에나 나올 법한 일을 저와 제 아들이 겪었기 때문이죠. 저희 아들은 자기의 아내에 의해 혼수 상태까지 빠졌다 기적적으로 눈을 뜬 상태입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적적인 일이죠. 저희 아들은 혈혈 단신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저에게 유일한 버팀목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형제 하나 없이 외롭게 그리고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잘 자라준 우리 아들을 죽음까지 내몬 그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발하고자 해요. 혹여나 글솜씨가 서툴고 두서가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당장 이리 안 들어와! 어딜 도망쳐! 상훈아, 얼른 엄마 손 잡아. 얼른. 엄마, 아빠 무서워. 엄마. 제가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이 집 저 집 전전하다 공장에서 일까지 했네요.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28살,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죠. 하지만 그 결혼은 제게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유, 상훈 아빠, 애 앞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상훈 엄마 이러다 죽어. 아이고, 정말로. 상훈 엄마, 얼른 상훈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가. 이거 나요, 이거. 저 옆에 내가 말이야 소방 무서운 줄도 모르고 이리 안 와? 뭐가 그렇게 화가 난 것인지 남편이라는 그놈은 늘 폭력에 술에 제 얼굴엔 멍이 가시는 날이 없었네요. 그중에 저를 가장 크게 괴롭혔던 건 하나뿐인 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일 때였습니다. 그놈이 술을 마시고 온 날이면 저와 아들은 맨발로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왜냐고요? 그놈의 폭력을 피해서 말입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이따금 동네 아주머니들이 저희 모자를 피신시켜주거나 그놈의 손찌검을 막아줄 때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날이면 아이 앞에서 몹쓸 모습을 보여야 했네요. 상훈아, 엄마가 일주일 뒤에 요 앞에 버스 정류장으로 상훈이 데리러 올게. 딱 아침 7시에 보는 거야? 알았지? 저도 참 못났죠. 그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서 아이와 함께 도망칠 생각은 못하고는 설을 앞둔 어느 날 저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겨우 7살밖에 안 먹은 아들아이를 놓고 말이에요. 엄마, 나 무서워. 나도 지금 엄마 따라가면 안 돼? 엄마가 일주일 뒤에 올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 엄마 지금 가해, 상훈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진이 아줌마 집으로 바로 뛰어가야 해? 알았지? 우리 상훈이 엄마가 다음 주에 꼭 올 거야.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엄마 얼른 가. 아빠 일어나면 큰일 나. 지금도 가슴이 사무치게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겨우 7살밖에 안 된 녀석이 엄마 위험하다고 얼른 나가라고 울음을 꾹 참고 제 손을 놓아주었던 그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문득문득 떠올라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저는 아들에게 약속한 일주일 안에 어떻게든 아들과 함께 지낼 거처를 마련하려고 고향인 서울로 올라가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의 세상은 제게 참 삭막하게 느껴졌어요. 친구들 집에 찾아가 보고 안면이 있는 친척들 집에도 찾아가 보았지만 제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곳이 없었죠. 어머, 너 자영이 아니야? 언니, 나 알아보겠어요? 얼마나 헤맨 것인지 이 집 저 집 연락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광주로 내려오기 전 함께 일을 했던 언니가 운영하던 세탁소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언니는 초췌한 몰골로 기절하다시피 잠들어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황급히 안으로 저를 들였죠. 내가 너를 왜 못 알아봐? 너 왜 이래? 얼굴은 이게 또 뭐고? 너 무슨 일 있는 거야? 언니, 그게 나 우리 아들이랑 살 곳이 필요한데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 언니는 저희 모자의 사연을 듣자마자 두말할 것 없이 아들과 얼른 서울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 언니의 도움을 받아 거처를 구함과 동시에 불이 나게 광주로 내려갔어요. 아들아이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도착한 그곳에 저는 아들과 만나기로 한 버스 정류장 구석에 숨어서 골목 끝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혹여나 그놈과 마주치기라도 할까 덜덜 떨며 우리 아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분명 약속 시각이 다 되어가는데 아들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애가 타더군요.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혀끝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이러다간 두 번 다시 아들을 못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주먹을 꼭 쥐고 그놈이 있는 그 집, 지옥과도 같았던 그 집으로 향해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어요. 막 건널목을 건너려던 찰나 너무도 듣고 싶었던 아들아이의 음성이 들려왔죠. 엄마! 상훈아! 저는 저에게 달려오는 아들아이의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돌고 말았습니다. 아들아이는 그 추운 겨울에 내복 차림에 맨발로 미친 듯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아들아이와 저를 잡아먹으려는 그놈이 달려오고 있었죠. 야, 민자야! 너 이 망하려나! 엄마 빨리! 상훈아, 얼른 뛰어! 얼른! 엄마 손잡아! 손만 뻗으면 곧 아들이 제 손에 잡힐 것 같았고 그놈의 손에도 우리 아들이 곧 잡힐 것 같았어요. 1분 1초가 매우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마침 버스도 정류장을 향해 오고 있었죠. 저는 반대편에서 차가 오든 말든 불이 나게 뛰어가 우리 아들을 안아들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상훈아! 엄마! 그렇지만 그놈도 저희 모자의 뒤를 곧장 쫓아왔죠. 그 당시에는 이대로 붙잡혀서 맞아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훈 엄마! 얼른 버스 잡아 타! 얼른! 얼른 뛰어! 뭐해! 이거 안 놔요? 이거 놔, 이 여편네들아! 늘 저희 모자를 피신시켜주던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소란스런 소리에 밖으로 나오셨고 그놈을 저희 모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그 덕에 저희 모자는 떠나려던 버스에 올라탈 수 있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놈이 저희 모자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내뱉는 모습. 동네 아주머니들과 아저씨들이 그놈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놈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추워. 동네를 벗어나고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고 나서야 저는 아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정신없이 뛰어온 것인지. 아들의 발에는 돌에 찍힌 상처에 유리에 베인 듯한 상처가 있었죠.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 도저히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아들아이의 손발을 주무르며 엉엉 울었어요. 아이 역시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소리내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희 모자는 지옥 같은 7년의 세월에서 벗어나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늘 돈 걱정을 떨칠 수 없었지만 저희 모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철이 빨리 들어 제 속 한 번 썩인 적 없었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엄마, 나 취직했어. 제 힘으로 공부하여 좋은 대학을 갔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죠. 제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알아서인지 자기는 결혼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다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야 당연히 좋다고 했죠. 내 아들도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길 바랬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데리고 온 그 여자는 참 참해 보였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들 녀석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건 처음 봤습니다.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나는 너희가 좋다면 됐어. 엄마가 왜? 나 엄마 아들인 게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제일 잘한 일인데? 어미라고 있는 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그저 잘 커준 아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할 때마다 자기는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제일 잘한 일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다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였겠죠. 속 깊은 우리 아들은 결혼 후에도 단란하게 잘 살았어요. 아니, 잘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 그이가 어머니 저 어떻게 해요? 왜 제 인생은 단 한순간도 마음 편히 행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지난 밤만 해도 엄마 오늘도 안녕히 주무세요라며 연락을 했던 우리 아들이 뺑소니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죠. 어디서 어떻게 사고를 당한 것인지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 코, 입 빼고는 죄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둘러둔 거주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상훈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차라리 나를 데려가요, 나를. 아이고. 늘 감사하다 기도했던 하늘을 그렇게 원망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을 주냐, 하늘에 대고 수많은 나를 소리쳤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말입니다. 나를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고 우리 아들은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들은 혼수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사람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건 어디 가고 제발 우리 아들 목소리 한번 듣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네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가 오시는 거 아닌지 상훈 씨가 오늘은 몸 상태가 좋아 보여요. 아이고 아가,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왜요? 어머니, 저는 우리 상훈 씨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런 저를 붙잡아 준 건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곧 죽어도 자기가 간호하겠다던 며느리는 모든 일을 다 내팽개 쳐둔 채 아들 옆을 지켰어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러워 번갈아 교대하자고 했지만 며느리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상훈 씨도 어머니가 병실에서 계속 고생하시는 거 아마 죄송스러워 할 거예요. 이렇게 자주 찾아와서 저랑 말동무도 해주시고 우리 상훈 씨 얼굴도 보고 가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은데요. 어머니가 제 친구나 다름없는데요. 아이고, 젊은 나이에 네가 이렇게 병원에만 있는 게 안쓰러워서 그러지. 그럼 간병인이라도 좀 써라. 돈이야 내가 마련할 테니까. 어? 에이, 어머니, 요즘 뉴스 보면 우리 상훈 씨 제가 돌보는 게 마음 편해요. 돈은 내가 감당하겠다. 간병인 쓰면서 너도 좀 쉬라고 얘기를 했지만 며느리는 자기가 돌보는 게 마음 편하다며 한사코 제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해서 저는 할 수 있는 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고생이 많다며 돈도 꽤 챙겨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돈 총각,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매번. 미안해요.
귀한 동생인데 우리 아들 때문에 고생만 시키네. 아니에요, 사돈 어르신. 처남이 어디 남인가요? 너무 걱정 마세요. 선생님 말씀으로는 호흡도 안정적이고 기대해 볼 수 있대요. 특히 제가 더 마음에 쓰였던 이유는 며느리의 친정오빠 역시 저희 아들의 병간호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여동생이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인지 그 사람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우리 아들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오는 날이면 며느리는 쪽잠이라도 더 잘 수 있었죠. 그저 두 오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상훈아, 아들, 우리 상훈이 목소리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아들 언제 일어날 거야? 응? 상훈아, 엄마 한 번만 불러줘. 이른 아침 아들을 찾아가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눈이라도 떠달라고 말이에요. 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어서 빨리 눈을 뜨라고 말입니다. 눈물로 한 달을 보내던 중 제게도 기쁜 소식이 들렸죠. 이렇게 좋을 때 갑자기 사고가 나서. 울지마 효정아. 아가, 네가 울면 뱃속의 아기도 같이 울어. 울지마. 좋은 일인데 왜 울고 그래? 우리 상훈이도 다 듣고 있을 거야. 상훈아, 이것 봐. 네 아기래, 응? 여보, 우리 아기 생겼대. 여보. 다름 아닌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던 아기인데 남편이 저렇게 된 게 너무도 슬프다며 며느리는 목 놓아 울었어요. 저 역시 그런 며느리 앞에서 함께 울어주며 토닥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네 부인이랑 자식 생각해서라도 좀 더 힘을 내, 아들. 두 눈을 꼭 감은 채 숨소리만 내쉬는 아들을 보며 저는 늘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말이에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 저는 더 힘을 냈습니다. 나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산모에게 좋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매일 갖다 주었고 실타린 며느리를 설득하여 간병인까지 고용했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예, 우리 며느리는 어디 갔나요? 그런데 며느리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 손에 우리 남편을 맡길 수 없다던 며느리는 3일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을 올까 말까 할 정도로 자기 남편을 찾아오는 횟수가 줄었죠. 저는 혹시나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우울증이 생긴 건가 싶어 서둘러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전화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걱정되는 마음에 불이 나게 며느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얘 효정아, 안에 있니? 평소에도 아들 내외 집에 갈 때면 간다고 연락만 할 뿐 비밀번호 같은 건 굳이 묻질 않았던 터라 저는 현관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두드렸을까요? 현관문 너머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옷 차림의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아이고 효정아,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전화는 왜 안 받고? 아유, 정말 내가 너 때문에 가슴이 졸여서. 그게 제가 요 며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쉬었어요. 어디 나가기도 혼자서는 무서워서. 며느리는 몸이 힘든 것 같아 쉬느라고 병원을 잘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이 태교를 위해서 아무래도 병원보다는 자연도 보러 다니고 했다고 말이에요. 아유, 그런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지. 너 밥은 잘 먹는 거니? 이거 엄마가 반찬 좀 해왔는데. 안녕하세요, 사돈 어르신. 저도 효정이 먹을 거 챙겨다 주러 왔는데
요리하다가 옷에다 엎어버려서 죄송해요, 이런 꼴로. 그런데 당연히 혼자 있을 거로 생각했던 며느리의 집에서 그놈이 나왔어요. 며느리의 친정오빠 말입니다. 막 씻은 것인지 젖은 머리에 우리 아들이 입던 반바지에 반소매를 입고는 쭈뼛거리며 욕실에서 나왔죠. 그 순간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정오빠가 하나뿐인 동생 챙겨주러 왔나 보다 했어요. 며느리의 친정 부모님은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대신해서 여동생 챙기러 온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 사돈 총각이 와 있었네. 그래, 그래도 오빠가 낫지?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래도 우리 상훈이가 효정이 너 제일 좋아하니까 주말에는 한번 들러. 그럼 나는 이만 간다. 쉬세요, 사돈 총각.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어머니. 주말에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희한하죠. 아파트 입구를 나와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서 황급히 커튼을 치는 것 같았죠. 내 기분 탓이겠거니 별 생각을 다 하네라는 생각으로 찜찜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찜찜한 느낌은 점점 현실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축하드려요. 왕자님입니다. 아주 건강해요. 아들이 혼수 상태로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며느리 뱃속에 있던 아이도 세상에 나오게 되었죠. 제 손주 말입니다. 손주의 탄생으로 잠시나마 행복했어요. 아들이 병상에 있다는 슬픔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얼굴에 윤곽이 또렷해지는데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 얼굴이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저만 그렇게 느꼈다면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도 저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닮은 거냐고 말이에요. 아이고, 누굴 닮았나 했더니 외삼촌 얼굴을 빼다 박았네. 그래. 아, 그래요? 그러네요. 여기 친정오빠가 여동생 도와준다고 병실 자주 왔잖아요. 사진 보니까 딱 제 외삼촌 얼굴이네. 옆에 환자 보호자가 던진 저 한마디. 저 한마디가 저를 번쩍 정신들게 했습니다. 미친 짓일 수도 있지만 찝찝한 마음을 안고 사느니 제대로 확인하는 게 낫겠다 싶어 손주 녀석의 머리칼을 뽑아 유전자 검사를 맡겼습니다. 진자 불일치 99.9%. 저희 아들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 결과지를 받는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싶었죠.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오로지 저 혼자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사실이었어요. 무슨 생각인지 꼭 누가 시킨 것처럼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 증거 확보, 사진, 녹음 파일 이런 거 다 필요하신 거 맞죠? 예, 맞아요. 일단 기본 보수가 이만큼이고요. 나머지는 건별로 추가금 붙습니다. 예. 저는 홀린 사람처럼 흥신소의 의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저 혼자 벌인 일이었죠. 흥신소에서 며느리의 뒤를 조사하는 동안 저의 일상, 그리고 며느리의 일상, 우리 아들의 일상은 평범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러 병실에 들렀고 아들 여성은 언제 눈을 뜰지 모른 채 잠들어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며느리의 아이를 말입니다. 나 참 이거 무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사모님, 며느님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아드님이 말씀 안 하셨어요? 아유, 아주 보통이 아니네 진짜.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흥신소에서 받은 연락은 정말 상상초월 그 자체였습니다. 괜찮으니까 들려주세요. 아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변호사 사무실로 바로 넘기시지. 아니요, 내가 직접 들어야겠어요.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며느리가 낳은 그 아이는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였어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눈치를 못 채나 몰라? 확실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눈썰미가 없어. 당연하지. 나이 들면 눈썰미도 없고 눈치도 없어. 그치, 아들? 아이고, 우리 아들 아빠 닮아서 이렇게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아닌데? 나를 더 닮았는데 오빠? 아유, 징그러워. 오빠라고 좀 하지 마. 그리고 그 상간남이 제가 며느리의 친정 오빠라고 알고 있던 그놈이었죠. 왜? 오빠 맞지? 우리 친정 오빠 아니신가? 아유, 난 네가 나한테 오빠라고 할 때마다 얼마나 징그러운 줄 알아? 아, 그런데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야 되는 건데. 에이.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냥 악셀 세게 밟으라고 했지. 이게 뭐냐? 좁아터진 아파트에서.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좀 확실히 했었어야지. 야, 너는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줄 알아? 네가 그 입장 돼봐. 얼마나 무서운데. 마지막으로 그 연놈들이 우리 아들의 뺑소니 사고 범인이었습니다. 우리 모자를 감쪽같이 속이고 접근한 것이었어요. 며느리라고 했던 인간 같지도 않은 그것이 우리 아들에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죠. 어디서 본 건지 예식장에서 우리 아들에 대한 정보를 들은 그것은 계획적으로 제 아들에게 접근했고 결혼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것의 상간남은 이미 만나고 있었던 사이였던 거고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믿기지 않네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도 말도 안 되죠? 저도 압니다. 말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일이 저희 모자에게 벌어졌죠.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손발이 떨리고 당장이라도 그년을 잡아 족치지 않으면 제가 죽어버릴 것 같았어요. 화에 못 이겨 잠에서 벌떡벌떡 깨기 일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흥신소 측의 의뢰를 추가로 더했습니다. 추후에 두 연놈의 행적과 꿍꿍이를 계속해서 모아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들었습니다. 살인미수죄라고 하더군요. 무서운 말이지만 만약 제 아들이 죽는다면 그건 살인죄로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혼인 빙자의 살인미수, 아니 어쩌면 살인죄가 될지도 모르는 무서운 죄목이 두 연놈에게 매달려 있는 거였죠.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고 난 후 저는 아들이 있는 병실을 찾아갔어요. 상훈아, 엄마는 상훈이 너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어떻게든 우리 아들 눈뜨게 해서 엄마가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것들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상훈아, 눈 좀 떠봐. 아들, 엄마 너무 힘들어. 상훈아. 아들 손을 부여잡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라. 제발 목소리 내어서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것인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렇게 또다시 시간은 흘러 그 두 연놈이 낳은 자식놈의 100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하나뿐인 손주 100일인데 오시지. 뻔뻔스럽게도 그녀는 저에게 자기 아들 100일에 왜 안 오시냐고 서운하다고 했어요. 속으로 우라가 치밀었지만 티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병원 들락날락 하는데 괜히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다고 마음만 보내겠다고 했네요. 아이 100일 선물로 자그마한 반지를 보냈습니다. 제 나름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는 수단이었죠. 불쌍한 것. 곧 있으면 제 부모와 이별을 해야 하는데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네, 저는 우리 아들이 깨나든 말든 제가 그간 모아온 증거로 그 두 연놈을 감방에 쳐넣을 작정이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깨나길 바랬는데
그것들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엄마, 엄마. 그런데 그날 밤 우리 아들 녀석이 제 꿈에 나왔어요. 7살 어린 시절 우리 아들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아들은 어릴 적 좋아하던 멜빵 바지를 입고 제 앞에 나타나 저를 꼭 안아주었죠. 엄마, 상훈이 안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상훈아, 엄마가 우리 상훈이 너무 보고 싶었어. 자기가 보고 싶지 않았냐는 어린아들의 말에 저는 엉엉 울며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요. 혹여나 우리 아들이 도망가 버릴까 꽉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 보고 싶었어. 엄마, 나는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제일 좋아. 엄마도 우리 상훈이가 엄마 아들이라 제일 좋아. 아들이 늘 제게 해주던 그 말.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가장 잘한 일이라는, 엄마 아들인 게 가장 좋다는 그 말을 듣고 저는 꿈에서 깨어났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는 축축히 젖어 있었죠. 꿈이었지만 품에 안은 우리 아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아 깨어나고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무작정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잠옷을 채 갈아입지도 않고 무작정 병원으로 달렸어요. 상훈아. 엄마. 그 연락은 다름 아닌 아들 녀석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나서야 눈을 뜬 아들은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엄마라고 제게 소리내 불러주었어요. 엄마라고 말입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우리 아들의 목소리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말고 아드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아드님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환자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깨어나신 거예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훈아, 고맙다. 엄마가 너무 미안해. 태어나서 그렇게까지 누구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주치의와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 요청하여 며느리에게는 해당 연락이 가지 않도록 해두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미 며느리는 아들의 병실에 발길이 뜸한 지 오래였던 터라 충분히 신빙성 있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 물 줘요. 처음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진 아들의 소리는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왔었죠. 담당 의사 말로는 재활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들아이에게 그 두 연놈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슬슬 고소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상훈아, 너 사고 났을 때 기억나니? 정말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사고 당시의 기억에 관해 물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혹시나 사고 당시 기억을 떠올리다 아들이 충격으로 또 쓰러지면 어쩌나 정말 두려웠습니다. 제 질문에 아들의 눈동자는 흔들렸어요. 그리고 곧 아들의 눈에는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죠. 아들 녀석은 작지만 또박또박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효정이 한 거야. 엄마, 그 여자 믿으면 안 돼.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은 사고 당시의 모든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자기를 유인해 사고를 당하게 한 모든 과정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죠. 엄마, 블랙박스, 카드, 그거 이효정이 건널목이 있는데 풀숲에 던졌어. 내가 봤어. 사고 당시 그 차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그 두 연놈은 건널목에 있는 풀숲에 던졌다고 했어요. 아들은 그때까지 분명히 의식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에 더욱 화가 나고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그냥 헤어지자고 하면 되지.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우리 아들을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왜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나? 온갖 분노와 원망이 뒤섞여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음했어요. 고생했어, 아들. 고생했어, 상훈아. 엄마, 미안해. 엄마, 네가 뭐가 미안해. 엄마는 상훈이 너 이렇게 살아난 것만 해도 충분해. 너는 걱정하지 마. 착한 아들 녀석은 되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자에게, 아니 내 아들에게 사과해야 할 연놈은 따로 있는데 내 아들이 사과를 하는 그 상황도 너무 화가 났네요. 아들 앞에서는 더는 울고 싶지 않아 꾹 참고 걱정하지 말라며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한다고 말이에요. 참, 이거 아내분 목소리 맞는 거죠, 선생님? 네. 네, 맞아요. 우리 아들 와이프. 아니, 그녀 목소리 맞아요. 남자 목소리는 바람 피웠던 남자 그놈 목소리고요. 저는 흥신소에서 그간 모아온 자료, 그리고 아들의 증언, 이것들을 다 들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혹시 몰라 아들의 말대로 사고 장소를 뒤지게 했어요. 물론 이건 사람을 고용해서요. 이게 시간이 너무 지나서 있을라나 몰라요. 돈은 부르시는 만큼 드릴 테니까 제발 꼭 좀 찾아주세요. 아유, 제가 사모님 일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해드려야죠. 이런 건 저희도 양심이 있어서 안 그래요. 일단 열심히 찾아볼게요.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저한테야 뺑소니가 큰 사고지만 경찰들이야 수많은, 그리고 어쩌면 저희 모자보다도 더 끔찍한 사건을 많이 겪었을 테니 당사자인 우리만큼 수색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 어디 서 있는 거야? 여보, 나 여기 사거리 정류장이요. 아유, 그러게. 아무리 동창회라도 그렇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면 어떡하냐? 미안.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빨리 데리러 와. 가고 있어. 전화 끊지 말고 계속 얘기해. 혹시 이상한 사람 보이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주고. 나 지금 뛰어가고 있으니까 금방이야. 그 여자요? 저희 아들을 어떻게 유인한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더군요. 동창회라는 덫을 두고 술을 마신 척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저희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로 지금 사거리 정류장이니 나를 데리러 와라. 도저히 집까지 못 걸어가겠다.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우연이었던 건지 아니면 아들이 뭔가를 느낀 것인지 그날의 통화 명세는 아들의 핸드폰에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자기 부인이 걱정되어 집에서부터 사거리까지 내내 달려가고 있었죠. 얘기의 정황상 택시를 타기에도 모호한 거리라 아들이 뛰어간 것 같았어요. 그 여자는 그걸 노렸겠죠. 자기야, 정류장이 안 보이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위험하게.
자기야, 나 보여? 나는 자기 보이는데 여기 건널면 나 참. 기다려. 위험하니까 건너지 마. 내가 그리로 갈게. 빨리 와 자기야. 순간이었어요. 아들의 웃음소리 뒤로 쾅 하고 사고 소리가 녹음된 게 말입니다. 그리고 술에 취했던 그 목소리는 어디 가고 멀쩡한 소리로 우리 아들 녀석의 숨이 끊어지지 않은 걸 아쉬워하는 그년의 목소리도 들렸죠. 에이, 아직 숨 붙어 있는데? 아이 미치겠네 진짜. 아 나 진짜 세게 밟았는데. 조용히 해. 소문낼 일 있어? 일단 30분만 저기 숨어서 기다려보자. 30분이면 알아서 죽겠지? 사람 같지도 않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은 내 아들을 도로 위에 버려두고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아들의 숨이 끊어지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요정아, 살려줘. 아들의 끊어질 듯한 숨소리가 전화에 녹음되었고 그 뒤로 정적 끝에 사람들의 소리, 구급차 소리가 녹음되었어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지나가는 대리기사의 덕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모든 증거와 정황이 너무 확실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시온이 어떡하라고요, 어머니. 그러게 네 아들 어떡하니? 부모라고 자기가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너희 같은 것들이 부모라고. 참 네 아들 인생도 볼만하겠다 그래. 뭐? 당신이 뭔데 내 아들 인생을 왈가왈부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양심도 없죠? 우리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녀는 자기 아들 어떻게 하냐며 저보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저요, 털끝만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네 아들 그렇게 된 게 네 탓이지 내 탓이냐. 네가 알아서 죗값 치러라고 말하고 저는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이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그것들이 계속 항소를 해서 말입니다. 어림없죠. 대한민국 법이 다행히도 저희 모자한테는 든든하더라고요. 살인, 미수, 혼인, 빙자. 계속해서 죄의 무게는 무겁게 판결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아들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조금씩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직 걷는 게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대화도 이전처럼 잘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저는 다음 달이면 우리 아들과 함께 거제도로 이사를 하여요. 더운 날씨에 이사하려니 엄두가 안 나지만 그래도 공기 좋고 자연이 펼쳐진 곳에서 지내려고요. 상처만 남은 서울에서의 생활이 더는 힘들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희 모자의 인생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지난 몇 년이 저에겐 참 끔찍하기도 했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기도 했습니다. 아들과 저의 남은 인생에 더 불행이나 슬픔은 없겠죠? 우리 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세요.